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정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최종 변론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그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는 내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건데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차 교수님,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엇갈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대충 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경우에 자신의 그 최후 진술을 하더라도 혼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소추인단의 신문,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또 신문을 받아야 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거부를 하면 안 해도 됩니다만은 만약 실질적으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또 민심의 또 이런 폭풍이 예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응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 지금 있을 검찰의 그 대면 수사, 이런 조사에 상당히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각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8인 체제에서 지금 진행되는 헌법재판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지금 출석할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 세 번째는 지금 탄핵의 심판 자체가 결과가 인용 가능성이 많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자신이 나가서 이걸 갖다 대세를 역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헌법 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시켜서 향후 이 지금 자신의 지지층들의 이 불복의 그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의 빌미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노렸다라는 분석이신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저는 우리 차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나올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특검도 안 나갔고 그 전에 또 검찰도 안 나갔고 한 번은 좀 나가야지 국민에 대한 도리다. 나가서 우리 대통령 입장을 좀 설명하고 또 잘잘못을 여러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 소추인단에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송곳 심리를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막힌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에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라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할 말만 하고 그 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왔을 텐데, 국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모아놓은 법리 논쟁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송곳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 손해가 더 막심할 것이다. 이런 법률 대리인단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것만큼은 좀 헌재만큼은 나와가지고 국정을 그동안에 운영한 최고 책임자로서 역사적인 책무도 이야기하고 좀 큰 이야기를 했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국회에서 얼마나 송곳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답변 안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겠나 이런 또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출석을 하든 출석을 안 하든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두 분의 평가인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했거든요. 득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이제 이게 특검에 나가는 거랑 검찰에 나가는 거하고 이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나가는 거는 권리예요. 권리기 때문에 보통 나가고 싶어 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제일 걸리냐면, 미리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측에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가서 말만 할 거지 신문 같은 거 안 받겠다. 근데 그걸 안 받아줬잖아요. 신문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오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보면은 나오시지 않은 거, 불출석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송곳 질문에 대답을 준비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교수님은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강일원 재판관이 한 질문에 대답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유라 친구의 그 부모 KD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정몽구 회장한테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안종범 씨와 정호성 씨의 이미 답변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담을 떨쳐버리고 가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변론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그런 측면인데 오늘 박 대통령이 서면 최후 진술에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은 재단 설립은 결국은 국정과제 추진이었고 개인의 어떤 사익 추구는 없었다. 이런 추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익 추구는 없었다. 나 1원 한 푼 안 받았다. 그러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가져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최순실한테 돈을 몰아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자서 홀로 진술을 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네. 그런데 아까 신문이요. 신문은 추상적인 답변이 하는 게 논리의 아니라 허점을 상당히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재단하고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에 아니 그렇게 선한 의지였으면 왜 굳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왜 몰래 했고 왜 다 국회에 가서 위증하라고 시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그게 어려운 거죠. 답이 곤궁해질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국민들이 일관성 있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대통령이 이제 통치행위 차원에서 국가를 경영하다 보면 좋은 취지에서 문화융성, 체육인재 양성이라는 큰 국정의 틀에서 선의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그런 가까운 지인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대통령이 실수를 한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재과로 돌아오다 보니까 뭐 좀 그 관련 참고인들이라든지 그 네. 피의자들이 나와서 진술이 방향도 다르고 또 뭐 증거도 없앴느니 이런저런 소문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나 일단 대통령한테 그거를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거는 아직도 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거듭 대통령이 진술한 서면 내용을 이제 대리인 측이 낭독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국민께 이제 사과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라는 취지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3차 세 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이 기자들과 또 이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정규제 TV에 나와서도 이야기했고 일관된 메시지는 그렇죠. 이 상실, 이 최순실 씨의 국정 게이트가 터짐으로써 국정의 차질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이 자기가 믿고 의지를 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사과를 하지만 그러나 최순실 씨가 구체적으로 국정을 농단을 한다든지 그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면 진술, 서면으로 지금 오늘 그 진술한 부분도 이때까지 한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사실 뭐 지난번 정규제 TV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최순실 씨 게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좀 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의도된 폭로였고 자신은 좀 어거지로 엮였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단 한 발도 지금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의 사실 대변인께기도 한 이중한 이 변호사가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심만으로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생각입니다.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졸속으로 진행됐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흠결이 있으니 인정을 못하겠다. 결국은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뭐 그 불복의 가능성은 사실 뭐 지난번 김평우 변호사께서 지난번 변론 시간 때 상당히 그 뭐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복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저는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한 목소리로 지금 불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아마 각하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회에서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를 여러 가지 무시했다. 그것이 바로 김평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섞어찌게 여러 가지 탄핵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13개나 해서 뭉뚱그려서 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8인 심판 체제에서 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각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대통령께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익을 취하는 것이었고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에 의해서 그냥 최순실씨가 조금 한 건 몰라도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잘못한 건 있지만 대통령을 파견할 정도로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연기죠. 지금 8인 체제에서는 결정을 내서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9명을 보강하고 난 뒤에 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건국 규정에서 탄핵 심판이 180일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에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 그걸 따르지 않느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법률 전문가신데 각하 얘기가 나와요. 기각 인용이든 기각이든 굉장히 혼란이 되니까 각하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각하는 좀 다른 얘기예요. 각하는 뭐냐면 처음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게 섞어찌개 기억나십니까? 13가지를 이제 뭐 동시에 했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통으로 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각하 대상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난번에 경험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그거를 통으로 했어요. 이미 이미 했어요. 한번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흘러간 이미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들고 나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지금 불복할 것 같은 그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률로 무장된 변호사들입니다. 법률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지금 불복 얘기를 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불복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를 네. 우리한테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결정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예, 결과 그게 뭐 재심 사유를 얘기하는데 재심 사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복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광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법치주의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선동의 가능성이 네,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차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지금 하는 논리들 그 중에서 이제 헌법 65조 그 조항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규정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를 하나하나 직시를 해야 되는데 뇌물죄 부분, 직권남용죄 부분, 그다음에 강요죄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두루뭉실하게 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표결이 나왔어도 그거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직무유기한 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초의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나왔을 때 온갖 언론들이 말이죠. 엄청난 기사를 포대고 또 뭐 많은 이야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3월 월간조선에 보면은 그중에서 25가지 사례 허위 과장 보도 기사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최소한 법사위에서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라도 좀 자세하게 좀 증거 조사하고 공청회라도 해가지고 따질 건 따져가지고 선 조사 후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데 먼저 탄핵 소추를 하고 후에 특검이라든지 다른 장치를 통해 조사를 하고 말이죠. 공청회를 하고 이것 자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이 절차의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저쪽 헌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한번 또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쟁점 사항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양측 모두 헌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쪽에 기각을 해야 된다는 프레스, 또 인용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지금 양쪽에서 있는데 과연 3월 10일 즈음에 선고 있을 수 있을까? 뭐 지금 뭐 헌법재판소는 지금 소송 지휘권을 강하게 지금 뭐 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최종 변론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오늘 아마 변론이 끝나고 나면 뭐 모르겠습니다. 법률 대리인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뭐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지금 이 재판부는 예정대로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뭐 변호사 강제주의에 의해서 다시 뭐 법률 대리인단을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심리가 다 끝나고 변론까지 다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에서 설사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재판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 왜 재판 일정이 미뤄질 경우에는 네. 지금 대통령의 그 이
이 탄핵에 따른 이 국정 공백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국정 혼선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 부분을 지금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정미 재판관의 그러니까 지금 퇴임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는 아마 평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 일반 재판인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하는 날 선고기일을 정해줘요. 예, 보통의 경우라면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똑같은데 그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무슨 저기를 하시더라도 뭐 다 나가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헌재는 명백하게 아마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럼 오늘 예를 들어 선고 기일을 발표할 그런데 가능성은 보통의 경우라면 예. 그렇지만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선고 3일 전쯤에 알려줬잖아요. 예. 이번에도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3일 전에쯤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3월 13일이거나 아니면 3월 10일이거나 양일 중에 하루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교수님은? 저도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헌재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 그 대행,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 전에 판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저 최후 변론 과정에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는지 제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집단 사퇴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변론이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 볼 때는요. 뭐 그건 상당히 그 무리수라고 보이는데 예, 모르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고영태 녹취 파일이 마지막에 튀어나왔잖아요. 2,000여 개에 달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 2,000개 녹취 파일을 들을 시간도 없을 거고 아마 그거를 다 면밀하게 검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사실은 좀 소명을 하고 정확하게 예.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갔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하고 판결을 하는데 좀 더 단단한 그런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1,000개를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그거 들으면서 자기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랐다 듣고 나서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증거 자료를 너무 경시하고 좀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지금 서면 진술을 통해서 특정인을 위한 청탁, 권한 남용은 없었다. 기업에 또 청탁을 부탁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종전에 이제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나 남은 변수가 청와대 측에 박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야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지금 뭐 청와대가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얘기하고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상당한 그 측근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이 가능성은 0%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기 이전인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고 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앉아서 당하느니 보다 어떤 식으로든 이 탄핵 심판 이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고려를 해볼 때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뭐 탄핵이 만약 인용될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예상될 수밖에 없는 조기 대선. 네. 그 상황에서도 이 친박계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고 나름대로 대선 이후에 또 이 보수의 그 새로운 재편 때도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 그 보수 진영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뭐 이끌어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아마 정치적인 계산들이 깔려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 거듭해서 지금 속보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D 코퍼레이션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인 줄 몰랐다. 이제 기존 내역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하야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한 적이 없고 국정에 열심히 하다 보니 단지 이제 측근을 잘 관리 못했다는 그런 죄를 좀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중간에 하해를 하면은 그동안에 대통령이 해왔던 이야기도 다 거짓이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그동안에 촛불 집회는 태극기 집회는 온 국력이 낭비가 되고 정치권에서 말이죠. 이전 투구식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법률적인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하야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떳떳하고 본인이 이렇게 알면서 그런 국정농단이 진행된 게 아니고 본인이 부주의한 가운데 측근들이 했던 일 이게 확실하다면 왜 하야를 합니까? 끝까지 탄핵 심판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죄가 있다면 법률적인 판단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게 헌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이신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하야설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이 얘기를 사실 시작한 듯이 보이잖아요. 하야설. 그리고 나서 여론의 흐름을 좀 봐봤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국민들께 전달이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근데 이미 여론의 움직임이 좀 싸늘했어요. 싸늘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자체 판단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 거에 답변을 해보시면 이거 같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들 사이에서도 이거 혹시 인용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 않냐. 아니냐. 네. 그러면 그 전에 차라리 대통령이 하야하는 건 어떨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보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왔을 수 충분히 있잖아요. 다만 그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과연 캐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잡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형국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야는 보세요. 이미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거의 최종 변론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만약에 하야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봐 주실까?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다른 것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야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불승인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범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동안 대통령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의 말대로 일반 검찰에 넘어가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야사당 원내대표들 해당 결과에 따라서 같이 협조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명백히 수사 방해가 아닐 수 없고 탄핵감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은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황 대행의 발표대로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한정 개석할 수 없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차 교수님, 황 권한대행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연장을 승인할 수 없었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가 역시나 이거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특검의 연장 자체는 뭐 벌써부터 마음속에 결론은 아마 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했을 때 연장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총애를 받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가요? 이 뭐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또 총리까지 네. 단 하루도 지금 그 대통령 곁을 떠나지 않은 셈인데 이런 분이 과연 대통령의 이 사법적인 이 뭡니까 이 최단까지 갈 수 있는 이 그 특검의 수사를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마 힘들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또 이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일반 검찰에 넘기는 거하고 그리고 특검이 특수한 목적으로 지금 이 만들어진 특검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민조사를 계속 압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 네. 것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측면이 있죠. 본인이 지금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모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보수층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이 지금 특검 연장을 해주면 보수층들의 기대를 지금 저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연장을 함으로써 아마 보수층의 이 상당한 그 지지도가 모이면서 지지율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대권에 대한 도전을 선언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금 그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70%가 넘어요, 찬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과연 대선에 출마했을 때 얼마만한 확장성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마 고심해야 될 대목이 그럼에도 아닐까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정치적인 의리를 고민했을 것이다. 근데 보수층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보수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할 일은 아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지난 90일 동안 뭐 수사 인력도 130여 명, 국가 예산도 한 25억 쓰고 이렇게 뭐 메모도 특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그 뇌물죄 부분, 핵심 탄핵의 핵심 사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확실한 대가성을 입증을 못하고 성과를 못 냈어요. 연장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대통령 대면 수사도 안 됐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앞으로 또 한계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공세로서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사가 지금도 보면 뭐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한 상황인데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뭐 부회장이나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뭐 성과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논점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연장 명분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 황 권한대행의 대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야당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죠, 이제는. 진도가 너무 나갔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탄핵 국면이에요. 여기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 이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 안 해준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걸 마치 유행어로 만들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저 사람들이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측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대통령 대리인단이 스텝이 꼬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무기한 수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기한 수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무기한 재판을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스스로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당은 그런 식으로 쇼로 비춰지는 걸 하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야당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고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70%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면 과연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교섭단체가 지금 이 야3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교섭단체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마 결론이 아마 그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아마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 가지 그 대행 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그 국정의 그 공백 또 전국의 대립과 심화, 갈등 이런 부분들이 후폭풍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한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오늘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오늘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눈에 띄는 게 안희정, 황교안 권한대행의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박 교수님.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33%
8.5%, 이제 8주 연속 1위인데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권한대행이 소폭 감소했어요. 어떤 민심으로 보고 계신지? 그래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무래도 뭐 선한 의지 발언이 뭐 그게 그렇게 파장을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특히 호남 쪽에서 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지금 촛불 민심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특검 연장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또 눈에 띄는 게요. 사실 이제 새로 여론조사 지금 순위에 들어온 게 홍준표 경남지사예요. 3.6%. 아직은 뭐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롭게 들어오고 1.8% 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정 의원님 보수 진영의 구원 투수 등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입장하고 지금 홍준표 지사의 지금 발언이 지금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나와 있는 대선 후보도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홍준표는 눈에 띄는 인물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지금 탄핵 이런 국면에서 그 지지율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계는 뛰어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가장 큰 네.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부각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큰 걸림돌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이 지금 지지층이 겹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뭐 결국은 대표 선수가 누가 되느냐를 갖고 아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을 연장을 네.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층들은 아무래도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아마 홍준표 경남지사의 상당한 이 정치적인 지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선 의원이고 여당 대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시원시원한 합법 그리고 아주 정치 네. 이 신조 또 이 제조기거든요. 상당히 아마 좀 감각적인 그런 네. 그 어법을 구사하면서 상당히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친박의 그런 이미지 지금 국정농단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네. 그것이 그 관건이겠죠. 하나 이제 저희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이 오늘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문재인 대세론 계속 이어질까요? 저희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의 그 대세론, 문재인 산성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넘을 수 없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중도 보수층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론의 힘을 얻고는 있지만 그 내부에서 적극 지지층에서는 확실한 문재인 네. 그 지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안희정 지사 또 문재인 전 대표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변신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 당내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박태국 고려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